형철이가 방금 중계하고 왔고요. 네. 리버풀이 파비오 카르발료의 극적인 골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사실 이 경기 좀 고생했죠. 네. 그리고 풀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답답했고요. 그래서 리버풀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팀입니까? 챔피언스리그권을 경쟁하는 팀이 아닙니다. 물론 뭐 지금 너무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결과가 안 좋아서 우리 현실적인 목표 이제 챔스권인 것 같아 라고 약간 좀 뭔가 내부적으로 이번 어떤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한 어떤 자조적인 분석들, 자조적이란 말이 맞나요? 맞아요. 맞죠. 예.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냉정히 봤을 때 리버풀은 분명 챔스권이 아닌 우승권에 도전해서 그쪽에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맨시티하고의 직접적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리버풀의 경우는 지금이 공격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좀 어떤 문제점이 좀 노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지금 결과도 안 좋은데 과정도 좀 답답하고, 그나마 결과는 챙겼지만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 경기는 이겼고요.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승리한 건 매우 중요하다. 일단 결과에 대한 의의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상대가 물론 부상자가 꽤 많이 있어가지고 수비 라인도 변화가 있었고 미드필더 구성도 변화가 있었지만 상대가 뉴캐슬이라는 거, 맨시티를 굉장히 어렵게 도전하게 만들었던 팀이고 올 시즌 기대할 만한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을 상대로 어떻게든 승리 거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하할 일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뉴캐슬이 그때 맨시티전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은 변화가 있는데 맞아요. 기마랑이스가 그 사이에 부상을 당했고요. 생막시명이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적생 이삭은 데뷔를 했죠. 이 경기 때 골을 넣었지만 정작 그때 맨시티전에 좋은 활약을 했던 칼럼 윌슨도 이번에 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뉴캐슬 수비진도 이번에 로테이션에 돌아갔고요. 보트만과 셰어가 모두 안 나왔고 이번에는 댄번과 러셀스 이 선수가 나왔죠. 그리고 메타겟은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캐슬은 아무래도 맨시티전보다는 위력이 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걸 일단 먼저 전제를 하고요. 리버풀의 뉴캐슬전 승리의 의의를 보면 일단 본머스전에 9대0의 승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승이죠 지금. 이 경기 못 이겼잖아요. 그럼 그 분위기 바로 그냥 끊깁니다. 그러면 초반에 극도로 부진했던 흐름을 이제 좀 바꾸는가 싶었는데 만약 이 경기도 못 이겼으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리버풀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이 머지사이드고 그 다음 챔스 1차전이 나폴리 경기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두 경기가 정말 뭐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경기들이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좋게 이어가는 것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 껴있었던 뉴캐슬전에 승리했다는 거는 어쨌든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홈 경기 기록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홈 26경기 무패 계속 이어가게 됐고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17경기는 15승을 달리고 있는 리버풀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팀들은 제가 봤을 때 분명 뉴캐슬전에 꽤 많이 고전을 했거든요. 아니 뉴캐슬 잘해. 진짜 에너지 레벨도 높고 팀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주전들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팀적인 어떤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까다로운데 맨시티는 일단 비겼고요. 그리고 맨시티 이외에 탑6 내지는 그냥 뭐 빅6로 놓고 봤을 때 뉴캐슬에게 덜미를 잡힐 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많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 팀에게 그냥 우리가 더블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리버풀이 뉴캐슬에게 승점 3점을 딴 점은 꽤 여유로운 순위 경쟁에서 앞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뉴캐슬의 수비 형태부터 분석을 하면서 리버풀이 그곳을 어떻게 좀 어렵긴 했지만 공략을 했는지 한번 설명 듣죠. 자 뉴캐슬의 전반전 수비는 4-1-4-1에 가까웠다고 봤는데 완전히 내려섰습니다. 맨시티전과 다르게 아예 내려서고 실내적인 운영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백포의 경우는 페르미누는 내려올 때 백포는 안 따라 나가고 그냥 자기 자리를 박스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라랑 디아스 혹은 뭐 엘리엇과 핸더슨 전방으로 올라오려는 박스에 침투하려는 선수들이 그대로 박스 안에 고립되게끔 뉴캐슬은 백포가 그대로 좀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션 롱스태프는 페르미누에 대한 대인 수비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위쪽의 미드필더 4명은 윌록과 조엘링턴은 수비수 사이의 공간을 커버하면서 박스 안의 수비 숫자를 늘려주는 효과를 좀 나왔고요. 좌우 윙포워드에 있는 프레이저랑 알미로는 리버풀의 좌우 풀백에게 1대1로 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버풀이 측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풀백은 상대 윙포워드에게 1대1로 묶여있죠. 윙포워드는 상대 백포, 풀백이나 센터백에게 혹은 중앙 미드필더에게 묶여서 커버에 막히다 보니까 공간을 못 들어가죠. 피르미누는 션롱스태프에게 묶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방에서 박스 안에 수적 우위를 만들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 뉴캐슬이 수비 준비 자체를 굉장히 잘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죠. 그러니까 전반전이 굉장히 좀 상대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비 엘리엇을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자리가 물론 핸더슨도 폼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 핸더슨이랑 살라랑 아놀드가 보여줬던 오른쪽 측면에서의 유기적인 로테이션과 언더랩과 오버랩을 섞어가면서 동선의 변화를 통해서 측면에서 살라도 살리고 아놀드도 살리고 핸더슨도 그 위치에서는 체력 떨어지기 전까지 괜찮았잖아요.
근데 하비 엘리엇은 약간 측면으로 가면 이 선수가 윙 출신인데 좀 아쉬워. 약간 둘 다 살라도 그렇고 하비 엘리엇도 그렇고 이게 왼발을 쓰다 보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공간도 저는 둘이 좀 겹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뭐 어차피 뉴캐슬 수비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공격 얘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엘리엇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엘리엇이 지금 리버풀 선수단 내에서 확실히 볼을 좀 잘 다루고 터치가 좋고 킥 기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그 골 장면 때 기점 역할을 해준 것만 보더라도 맞아. 전반에 엘리엇이 진짜 답답했다가 후반에 뉴캐슬이 좀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하려 할 때 공간이 벌어지니까 그 공간 사이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선수는 맞으니까. 본머스 전에도 꽤 잘했어요. 저는 잘했다고 봤는데 하비 엘리엇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능력은 확실히 알겠고 확실히 앞으로 이 선수를 중심으로 계속 팀을 꾸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어린 선수고 여전히 엔트리에 들었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중미로 나왔을 때 살라 아놀드하고 아직 시너지가 안 나요. 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쪽이 왼쪽에 로버트슨도 아직 폼이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은 사실 루이스 디아스가 혼자 해결해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오른쪽을 지난 시즌처럼 좀 활발하게 좀 잘 되면 공격 잘 좀 풀릴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확실히 뭔가 그 자리에 조던 핸더슨이 뛰었을 때랑 비교해보면 좀 더 패싱력이랑 터치에 있어서는 앞으로 엘리엇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호흡적인 부분에서 혹은 동선의 부분에서 이건 오히려 선수의 문제보다는 약간 전술의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요. 엘리엇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핸더슨이 있을 때보다는 전술 형태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할 수도 있고 만약 같은 전술을 가져간다면 좀 더 세심하게 클롭 감독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부분 전술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술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일단 리버풀의 경우는 결국 밀집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뉴캐슬은 아까 수비를 보았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 롱볼 위주로 뉴캐슬 의외로 후방 빌드업 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기마랑이스가 있을 때는 후방 빌드업에 그렇게 푸는데 기마랑이스가 없을 때는 빌드업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롱볼을 위주로 롱볼 한 번 올리고 세컨볼을 따기 위해서 미드필더가 좀 전진을 하면서 세컨볼 싸움을 걸어주는 형태로 선굴군 압박을 공격을 좀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전방에 있는 이삭과 프레이저, 알미론 이 선수들의 속도가 또 발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리버풀 원정에서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었죠. 이후의 경기는 더 답답했는데 리버풀은 밀집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클롭 감독의 후방 빌드업은 주로 풀백이 번갈아 가면서 후방에 내려오는 변형 백스리에 위쪽에 파비뉴 한 명만 두는 3-1 전술. 전반 초반에는 이걸 썼는데 아무래도 핸더슨과 디아스의 시너지가 생각보다 잘 나지 않고 엘리엇과 살라의 시너지도 생각보다 잘 나지 않고 결정적으로 백스리 위쪽에 파비뉴만 남아있으니까 결국 중앙 미드필더 간의 연결이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전반전 15분, 20분쯤 전후로 해서 빌드업 형태가 한번 바뀝니다. 센터백 2명은 그냥 후방에 남아있고 풀백은 나란히 전진 그리고 핸더슨과 파비뉴는 각각 아래쪽에 핸더슨이 좀 내려와서 파비뉴가 고립되지 않게끔 옆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때 핸더슨은 그래도 괜찮은 연결을 좀 해주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 전술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뉴캐슬이 4-5-2 형태로 어떻게든 중앙을 막으려고 하니까 측면 공략을 더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버슨이랑 아놀드를 전진시킨 거죠. 좌우 모두 전진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 전술적인 아이디어는 저는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이 전술의 공통점 3-1이 되었든 2-2가 되었든 후방에는 4명만 남아있고요. 전방에는 어떻게든 이날 경기 계속 6명의 선수들이 돌파를 했습니다. 6명이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클롭 감독도 공격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어떻게든 전방에 많은 숫자를 두려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일단 문제가 좀 벌어져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빌더 미스가 지금 리버풀이 잦습니다. 경기를 보면 약간 분위기가 산만해요. 조고메스 쪽에서도 연결 미스가 좀 있고 전체적으로 후방에서 킥 좋은 아놀드도 이번에 그 롱패스 보내려다가 미스나면서 자연스럽게 선제 실점의 빌미가 됐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개인의 어떤 문제 혹은 뭐 전술의 어떤 형태를 꼬집기보다는 그냥 이상하게 지금 그냥 연결을 할 때 후방 빌드업에서 미스가 많습니다. 약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머스전은 저는 예외로 두고 싶고 노스웨스트 더비 때만 하더라도 맨유의 압박이 굉장히 강했냐? 그런 건 아닌데도 생각보다 쉬운 패스 미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좌우 풀백이랑 조그메스랑 뭐. 맞아요. 이거는 분명 선수들의 핏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이 초반마다 경기가 계속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본머스전도 9-0으로 이기긴 했지만 연결 과정에 미스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냥 후방 자체의 어떤 경각심을 지금은 가질 필요가 있다.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어떤 얘기는 하고 싶고 공격의 중심은 리버풀이 측면으로 잡았죠. 아무래도 농스태프에게 페르미누 묶여있고 상대가 아예 중앙에 공간을 주지 않는 형태로 틀어막았기 때문에 측면 위주로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측면을 파는 거는 뉴캐슬의 수비 컨셉상 리버풀은 자연스럽게 측면을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른 팀들은 측면을 활용할 때 폭을 넓히는 선수가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측면 폭을 넓히고 그때 나오는 사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하프 스페이스를 공격팀의 어떤 주 기점으로 삼게 되는 거죠. 뭐 요즘에 이제 경기 분석해드리면서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물론 이상하게 지난 주말에 나란히 못 이겼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당연히 네. 맨시티, 뭐 잘 나가고 있는 아스날 다양한 팀들을 공략을 할 때 항상 하프 스페이스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죠. 폭을 벌리는 선수 그에 따라서 상대 수비가 측면 쪽으로 넓은 공간으로 시선이 쏠렸을 때 그때 안쪽을 파고드는 선수가 있어요. 좀 더 다채롭게 상대 밀집 수비를 파괴하고 분석하고 뭔가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버풀의 경우는 넓게 폭을 벌리는 풀백이나 윙포워드, 뭐 살라 같은 선수들에게는 계속 볼이 투입이 돼요. 근데 막상 그 선수들에게 볼이 투입이 됐을 때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고든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볼이 잘 안 가는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혹은 안쪽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으니까 리버풀의 공격은 너무 측면 넓은 공간에서의 크로스만 반복이 되죠. 근데 이날 센터백이 주전 수비수들인 페비안쇼랑 보트만이 나오지 않았지만 덴번, 키 2m, 러셀스, 점프를 엄청나게 좋은 좋아요. 선수들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는 거의 다 막아내죠. 예. 그리고 리버풀이 뭐 누니스가 지금 없으니까 전방으로 박스로 들어가는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풀백의 어떤 킥을 기대하기에는 로버슨이 올 시즌 기동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킥이 안 올라왔어요. 아놀드는 뭐 요즘 경기들은 좀 나아졌지만 분명 풀럼전처럼 킥에 좀 기복 있는 경기들도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리버풀 공격은 풀백 킥이 위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하는 팀들이 그쪽 견제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풀백이 막히거나 혹은 이쪽으로 견제가 들어왔을 때 안쪽에서 좀 더 다양한 다른 패턴으로 경기를 공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은 지금 아직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핸더슨의 경우는 아무래도 한창 좋았던 1920 시즌 때보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능력은 조금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오히려 핸더슨은 좀 그 뒤쪽에서 연결을 해줄 때도 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그랬듯이. 한창 좋았을 때는 어느 위치에 둬도 괜찮다라는 느낌 핸더슨한테 받다가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빌드업 대형을 파빈 옆에 핸더슨 두는 거로 바꿨잖아요. 파빈은 전에 그 자리 원래 있었던 게 핸더슨이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두면은 그래도 괜찮기는 한데 이거는 좀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핸더슨, 디아스의 호흡이 맞지 않아서 약간 전반한 중반부터는 저도 클롭 감독의 전술에 변화를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핸더슨, 디아스 아직까지 템포가 좀 안 맞고 엘리엇 살라, 엘리엇 아놀드도 아직까지 템포가 안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중앙 미드필더와 윙포워드 간의 호흡이 아직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기존 베스트 11, T5이 가동될 때는 리버풀은 항상 베스트 11이 가동될 때는 서로 간의 유기적인 조직력이 살아나서 괜찮아요. 근데 아직 팀적인 형태를 봤을 때 주전 중에 한 명이 빠져나가면 연결 과정에서 미스도 많아지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 간의 호흡이 잘 안 맞는 경우들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리버풀은 티아고의 부상 이 부분의 이탈이 분명 좀 크게 느껴지고 계속해서 팀적으로 뭔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스트 11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경기력을 유지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올 시즌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올 시즌의 가장 큰 변수이고 리버풀 팬들이라면은 오랜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 미드필더 영입해야 된다. 티파엔 나오면 좋지. 근데 티아고는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고 핸도는 폼과 체력이라는 변수가 있고 파비뉴도 이 두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와 뛸 때는 확실히 이 선수의 장점이라는 것들이 좀 장점과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짐을 부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뭔가 베스트 11이 갖춰졌을 때 리버풀 그리고 그중에 한 자리라도 이탈이 생겼을 때 리버풀은 차이가 좀 있어요. 많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그 많은 팬들도 영입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리버풀의 현재로서는 우려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 경기를 이겼냐? 후반 들어서 뉴캐슬이 좀 압박을 하는데 수비 미드필더 사이 벌어지잖아요. 그쪽을 파고드는 한 번의 타이밍에 엘리엇에게 패스가 잘 투입이 됐고 다행히 그때 엘리엇도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호응을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살라에게 볼이 가고 살라가 피르미노에게 연결하면서 이날 꽤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물론 이제 중앙에서의 연계는 막혔지만 피르미노 골 넣는 데 있어서는 피르미노가 자신감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측면 연계나 혹은 이번에 마무리까지 좀 자신감이 올라온 모습의 피르미노였고 그리고 마지막 코너킥 97분에 파비오 까르바유가 혼전 상황에서 골을 넣었죠. 그래서 2대1로 승리. 하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여전히 리버풀은 조금 답답하다. 그런 어떤 진단을 하게 될 오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필드였고 본머스전 대승이 이어서 연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 중앙 미드필더와 윙포워드 간의 연계가 아직 지금 어쨌든 주전을 다 가동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의 연계와 패턴 플레이가 점점 살아나기를 바라야 되겠죠. 아마 경기를 거듭하면서 엘리엇 쪽에선 특히 점점 올라올 거라는 기대가 좀 맞아요.